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 부모님 있다고 무턱대고 이제 빼달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채권자는 그만큼 더 손해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전체 채무 1억 4천 중에서 3,500 변제하고 20만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720만원만 내면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버티면 집값이 오를까? 지금 개인회생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집 있는 사람, 상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살 때는 금리가 낮아서 월세 받아서 금리, 이자 요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매입을 했는데 사고 보니까 이자가 2배, 3배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자가 2배, 3배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올라서 팔려고 내놨는데 이자가 비싸니까 아무도 안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계속 이자를 내야 되니까. 자,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없어서 못 팔던 지식산업센터인데 경매시장서도 찬밥 신세. 지산 알죠? 이거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부르는 거. 저거 분양 많이 했잖아요. 저게 대출 한도가 높아요. 80% 이상씩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낮았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하남, 남양주, 고양 저런 데 엄청 많이 분양을 많이 했죠. 근데 저금리 시절에 그 부동산 투자 열기가 있을 때는 이걸 많이들 분양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고금리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되니까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럼 월세는 잘 나가냐? 월세도 잘 안 나가고. 4월 달에 지식산업센터가 100개가 나오면 낙찰된 거는 18개밖에 없다. 1억짜리가 나오면 6,400만 원에 낙찰이 되더라. 고금리의 주택규제 반사이익이 사라졌다. 기업 수요 적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몇 년 전에 아파트값 한참 오를 때 아파트 대출 못 받게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못하니까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를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고금리 되니까 주택 규제를 많이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저거는 다시 아파트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낙찰도 잘 안 되고 낙찰돼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 뭐 그런 기사입니다. 유찰만 10여 차례 경매시장 빌라 포비아 심화되고 있다. 여기 빌라 있죠. 서울 빌라 낙찰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1월 통계 집계 시작 후 최저 매매값 보증금 밑도라. 보증금도 밑도는 가격으로 경매가 낙찰되는 깡통 빌라도 굉장히 많다. 시세하고 감정가가 전부 다 내려오니까 공시가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임대인 요구 조건인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된다. 공시가가 많이 낮으면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죠. 전세 사기 여파에 빌라 경매 인기 뚝 역대 최저 낙찰률. 제 다른 영상에도 있지만 최근에 전세 사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갭 투자로 막 빌라 수백 개 수천 개 가지고 보증금 바짝 받아서 바지 사장 내세우고 자기는 그 돈 먹고 튀어버리고 이런 전세 사기 여파가 굉장히 많으니까 빌라에 대한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수요가 다 줄어드니까 빌라가 경매에 나와서도 유찰이 되거나 또는 낙찰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힘든 거죠. 그 담보대출 이자 내는 것도 힘든데 팔려고 내놓으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경매 넘어가서 싸게 팔려버리니까 오히려 담보대출도 다 변제가 안 돼서 빚이 많아지고 채무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고금리에 힘들다고는 하는데 온기도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수도권 전반 점진적 회복세.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6개월 만에 8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인천 경기는 자금 조달 여력을 천천히 개선되니까 요것도 이제 오름세긴 한데 좀 느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도 잘 팔리고 있다. 뭐 그런 말이죠. 지식산업센터 빌라는 좀 힘들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인회생을 했을 때 변제금이 낮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딱 월급 낮은 사람들이죠. 내 월급이 325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를 빼면 한 달에 200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이 155면 1인 생계비 125만 원만 빼도 한 달에 30만 원만 내면 되죠. 30만 원 3년 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 할만하죠. 그 다음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월급 300인데 내 1인 생계비 120 빼면 180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 300이지만 나하고 자녀가 하나 있어서 2인 생계비 들어가면 월 90만 원 내면 되고 월급이 300이지만 나하고 자녀 2명에서 270만 원 빼면 월 3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렇지만 부양가족 수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3명 있으면 3명 무조건 반영해준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 상태 이런 걸 봐서 부양가족이 몇 명 들어올지 결정이 됩니다. 자, 아무나 부양가족에 막 집어넣으면 되나? 이거 진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인데요. 오시는 분들이 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다 빼고 나면 변제금 뭐 한 10만 원 20만 원만 내면 되겠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청산가치 보장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재산이 한 5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담보대출을 뺀 가격이든 뭐 내 자동차든 내 보험 환급금이든 뭐 내 점포 보증금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천원 돼.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보다 3년 동안 변제금이 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3년 동안 내려면 적어도 36개월 나누면 적어도 월 138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분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근데 나 월급 250인데 자녀가 있으니까 본인 자녀 2명 넣어서 210만원 2인 생계비 빼면 월 40만원만 내면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 둘 중에서 얘가 우선한다고요. 얘가 우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재산 이상, 청산가치 이상 변제한다는 전제에서 요거는 변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녀든 뭐 무직의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어떻게 빼서 좀 변제금을 낮추는 거지, 내 재산 자체가 많은 사람이면 이거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요거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는 아무리 영끌이라도 순자산 가치가 1억은 넘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 5억 대출을 내주진 않으니까 5억짜리 아파트 4억 대출이면 1억은 재산 가치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다른 자동차나 점포 보증금이나 이런 청산 가치가 들어오면 재산 가치가 1억 이상 막 올라가는 거지. 근데 자식은 많아, 배우자하고.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 변제금은 조금 내고 싶은데 나 자식 배우자 다 빼주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재산 이상 변제하는 게 이게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 있다고 무턱대고 이제 빼달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직계 존속이라면 내 위로죠. 내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배우자의 위에도 포함이니까 장인, 장모님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부양가족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자격은 있다고요. 자격은 있는데, 다만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 신청인의 형제, 자매가 나타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청인이 특별히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을 요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5남매야. 근데 4남매 다 잘 살아. 나만 빚져서 개인회생 한다고요. 근데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내 변제금을 적게 내겠대. 이게 채권자나 법원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아니, 당신 돈 1억 빌린 거 있으면 다 갚는 게 원칙인데 지금 안 그래도 봐줘서 3천만 변제시키고 7천원 탕감시켜 주려고 했는데, 아니 다른 잘 사는 4남매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되지. 왜 하필 당신이 모시냐? 부모님을 다른 형제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당신의 변제금을 더 줄여버리면 채권자는 그만큼 더 손해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미혼이었어요. 싱글인데 형제도 없었어. 그냥 부모님하고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을 뺐죠. 자기하고 부모님 한 명 넣어서 2인 생계비 200만원 뺐어요. 그래서 290에서 200 빼고 월 90만원 변제하는 걸로, 36회 변제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러면 전체 채무 1억 4천 중에서 3,500 변제하고 나머지 상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290에서 2인 생계비 나하고 어머니 2명 빼면 월 90이라면서요. 이렇게 36개월 내면 3,500 갚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하고 어차피 형제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형제 없고 외동딸이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3인 270만원 다 빼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월 변제금 20만원이니까 20만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720만원만 내면 되겠네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자식이고 뭐 부모님이고 배우자고 아무리 많아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죠. 이분의 보증금이나 뭐 보험 환급금이나 이것저것 청산가치 다 합친 게 2,4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안 되지. 20만원으로 36개월 내면 720만원 내겠다. 요거 안 되지. 요렇게 내버리면 청산가치 2,400이니까 그 변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가야죠. 요거는 내야지 얘가 2,400보다 더 큰 거니까. 이 사람은 3인을 빼면 안 되고 2인만 빼야죠. 물론 이분이 청산가치가 0원이었다 해도 3인을 무조건 빼준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2.5인 빼줄 수도 있고 3인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얼마 빼줄지는 법원이 채무 탕진 사유를 봐서 그 사람의 구체적 상황을 따져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인 빼겠다, 월 20 내겠다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청산가치가 2,470이니까 얘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되니까 월 20만원 내버리면 3년 내봐야 변제금이 7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요거 이상 변제가 안 되잖아요. 3인 생계비는 안 된다. 2인 생계비만 주장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가, 지식산업센터, 빌라 전부 다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경매 나와도 낙찰가율도 점점 하락하고 유찰도 많이 되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만 다소간 약간 상승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담보 채무가 많은 분들은 참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월급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낮습니다. 월급 빼기 부양가족 머릿수가 변제금이니까 월급이 낮든지 부양가족이 많든지 이러면 당연히 변제금은 내려가겠죠. 그러나 그 논리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대출이나 편파 변제나 주식 코인이나 약간 남아있는 재산은 내 청산가치에 들어오는데 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방금 본 그 여성분도 내 재산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모신다고 주장 못하고 한 명만 모신다고 주장해서 1억 4천 중에 3,500 변제하고 9,500만 탕감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채무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